네, 안녕하세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그리고 2024년 1월경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죠. 맞습니다. 증인은 통상 매주 1회 정도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정례 업무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라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이 배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하여 CIA가 초청을 해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증인이 미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은 개엄 당일 8시경 증인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길래 대통령께서는 여기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통화를 종료한 후 국정원장 부재 시의 직무대행인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증인과 대통령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 홍장원도 그 증인에게 3일 밤 그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증인에게 대통령의 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당시 홍장원은 증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였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어디가 없었나요? 앞에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말은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나요?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치 중립을 더 엄격히 지켜야 되는 데입니다. 국정원법에 정치 중립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12월 4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경질 사회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증인이 홍장원에 대해서 교체를 건의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장점도 있고 또 홍장원 차장의 단점에 대한 보고도 제가 받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이제 한 1년쯤 됐습니다. 정무직들 임명된 지가.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무직에 대해서 인사 부분을 생각할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깜짝 놀랐고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보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중간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여름쯤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 여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여름 한 8, 9월 달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 정부 국정원과 관련했었던 야당 관련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재직한 바가 있는 야당 의원이신데 제가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네, 둘 중에 누구신가요? 뭐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의 말씀은 그러면 홍정원 1차장이 박지원이나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라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게 그 야당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이 있고 나서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면 그 7차례 인사청탁이 어떤 건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나요?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국정원에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홍장관의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건의에 대해서 북한이 남쪽에 도발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야당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쵸.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다음 날인데 12월 4일 오후 늦게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12월 5일 그 다음 날 정무직 회의를 시작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한 7, 8년 된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취지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사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홍장원이 들고 왔었던 신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의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여야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3일부터 12월 6일 그 이후까지 타임라인의 그 뭐랄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첨예한데 이런 대화가 있었던 정무직 회의가 대략 몇 시쯤 있었나요? 12월 5일 비상계엄 이틀 후입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제가 정무직 회의 보통 9시 반에 하니까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판단은 뭐 박근혜 정부 때 기사를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뭐 핸드폰에 일반인들의 핸드폰에도 대남 오물풍성 관련해서 경고가 알람이 수차례 뜨고 있는 현 상황과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행위이고 특히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 파면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평상시보다도 정치로 훨씬 더 민감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랑 갑자기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은 후임 인선으로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에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호룡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오호룡에게 연락을 해서 1차장으로 임명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인사혁신처에 준비를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12월 4일 홍장원 차장의 야당 대표 전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 밤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교체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좋다고 하셔서 그 법령에 따라서 문서로 건의한 거는 이제 12월 6일 건의를 하는데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제가 12월 5일 오후에 홍장원 차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에 정무직 인사를 하게 됐고 교체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표를 받았습니다. 홍장원에게 그 11월 5일 날 오후에 말하기 전에 대통령님께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점심시간 때쯤에서 전화 통화가 됐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에 대한 사표 수리의 건과 오호룡에 대한
임명 제청의 건을 대통령에게 올렸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올렸습니다. 증인은 홍장원에게 사표를 받고 이를 번복해서 2024년 12월 6일 아침에 2차장과 3차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에게 다시 잘해봅시다 라고 사표를 발리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나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시죠. 2차장, 3차장은 아니고 다른 정무직, 즉 기조실장과 같이 있는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지금 인사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무직은 언제까지 일을 하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나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무직 대 정무직, 이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무직 대 정무직으로 제가 부탁을 한다.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사표를 돌려준 적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장원이 뭐라고 반응을 했던가요? 뭐 알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보위로 갔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5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3명이 이제 앉아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런 인사가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선일보에 그 대통령께서 홍장원 차장에게 뭐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바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미 헤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본인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대변인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피지를 냈는데 그 조치를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뭐 하여튼 30분인지 언제 얼마 안 돼서 또 언론 보도가 이번에 연합뉴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정보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위를 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증인이 그 홍장원 차장과 대화한 맥락은 다시 1차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달라가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동안 아직 뭐 일을 하라 뭐 그런 취지였던 거죠. 맞습니다. 인사 절차가 좀 늦어지니까 언제 이제 결론이 완결이 되든지 간에 남아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의제 127호증에 이 홍장원의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이날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에 출석해서 메모를 본 사실이 있나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를 처음 본 것이 언젠가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그 뭐 정보위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1차장이 정보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언론 속보를 보고 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가 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1차장이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정보위에 가서 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말씀을 해서 쫓아가게 됐고 제가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홍 차장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 그 야당의 김병기 의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서 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고 홍장원하고 뭐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맞춰보거나 고성에 오가거나 뭐 서로 공방에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맞춰보거나 뭐 고성이 오갈 거는 없고 제가 제가 제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부인하는 그 논평을 냈습니다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좀 확인은 한두 번 있었지만 고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네, 홍장원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그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의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원장의 공간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예.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계십니다만은 정청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메모가 총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메모는 홍 장관이 뭐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는 각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메모는 뭐 어제 지난주 헌재에서 홍 장관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가 하나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까지는 보좌관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까지는 이런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이런 뭐 직급이 있는 메모가 아니라 사람 이름만 있는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고 지금 이 메모는 직급이 등장하는 이 메모는 4번째 메모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가지고 쓴 메모는 2번째 메모이고 그거는 보좌관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가 3번째 메모입니다.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보라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서 자기가 썼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함으로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좌관이 자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가 이제 하나가 더 원장님, 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보좌관이 쓴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필된 걸 4번째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3번째 파란색으로 보좌관이 작성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홍장원 1차장이 줬던 포스트잇에 있는 메모를 기억해서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포스트잇을 본 그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저런 직급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포스트잇을 받아서 예. 본인이 이제 한번 정서를 했던 2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한번 예. 정서를 했죠.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걸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은 몇 명인가요? 한 4-5명 됩니다. 아직도 전부 다 그 계엄 당시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전부 다 재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좌관한테 확인했다는 그 확인을 언제 하신 건가요? 12월 4일 날 헌재 증언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헌재에 나와야 되니까 준비 차원에서 그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마 한 그저께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23항 먼저 여쭙겠습니다. 의제 의제 164호 중에 9 내지 10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체포와 체포 명단이 폭로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12월 6일입니다. 이때 홍장원은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님과의 비아폰으로 통화한 내역,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이게 그 연합뉴스의 그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한 대통령님과의 통화 내역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런 내역이 모두 공개하였고 그 의제 164호 중에 6 재생 부탁드립니다.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인데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윤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 거라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또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일날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가 끝나고 나서 그 기자한테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메모가 이미 그 4일과 5일 뭐 그때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라고 되는 그 보좌관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도 공개하고 여인형과의 통화 내역도 모두 다 공개했는데 이 메모가 그때 존재했다면 이 메모가 그때 공개되지 않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그 워딩은 기억하고 있는 순서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어요. 메모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증인이 보좌관한테 확인한 사실관계가 팩트일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우리 담당 부서에 그 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이런 메모가 있었다면 그 당시 바로 공개되지 않을 리 없는 메모인데 이 메모가 그 세간에 공개된 것은 2024년 12월 11일 경입니다. 의제 165호증의 3 재생해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려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훈 1차장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이 지금 박선원 의원이 12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메모를 세간에 공개를 하면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게 불러줘서 보좌관의 글씨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증인의 진술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이름을 줘서 그걸 가지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제 126호 중에 1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재생 부탁드립니다. 보면 딴지일보는 뭐냐면은 방첩사하고 이제 홍장훈 1차장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 크게 하니까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예요. 딴지일보 필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보고 홍장훈 1차장이 김어준하고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딴지일보라고 했구나. 딴지일보 김어준인데 보좌관이 이제 자기 그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불러준 명단을 막 말하니까 받아 적다 놓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장훈 1차장이 소리쳐서 계속 그 명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이 받아 적은데 빠진 것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지금 통화는 국정원 1차장과 방첩사령관이 하는데 방첩사령관이 말해주는 걸 그 홍장원 1차장이 소리로 불러주니 뭐라고 누구 하니까 옆에서 비서가 받아 적은 거야. 네. 받아 적은 그 메모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름 쭈루룩 나오니까 다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들은 이름을 딴지일보 밑에 김호중이라고 저 필체는 이제 방첩사령관이 딴지일보 보는구만. 보면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홍장원의 진술, 박선원의 진술, 그리고 김어준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증인의 진술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보좌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정원의 사실조회나 이런 걸 보내면 보좌관이 특정이 가능할까요? 우선 조금 이제 설명을 보충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최대한 감사- 협조하겠습니다. 네.
글쎄 저희는 신분 그 직원들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모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www.ssu government USUA를 검색하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으로 검색이 되는데 이와 같은 수첩은 국정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홍 장관이 그 2024년 12월 6일 정보위에서 한동훈 체포선을 브리핑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의 홍 장관의 개입으로 국정원 특채로 입사했다는 최근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네,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다니고 있죠.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반드시 먼저 하시죠. 반대 신문하시죠. 증인, 먼저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뭐 조사되거나 뭐 확인된 사실은 없죠. 네,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홍장원 차장이 12월 4일에 이제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 날 그렇게 말한 이유에 관해서 이제 여야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설명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신문 기사를 하나 제 앞에 놓고 정무직 회의 때 5명이 앉는 회의인데 신문 기사를 가지고 가서 제 앞에다 놓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이 12월 6일 정보위원회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증인이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증인의 발언을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모두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증인의 발언이 그대로 브리핑이 되었습니까?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12월 6일 10시에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이임식이 있었죠.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있긴 네. 그런 사실은 있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12월 5일 오후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오후에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도 받으셨죠. 12월 5일 오후에 사직서를 받고 네. 그날 혹시 인사가 연결될지 몰라서 송별 저녁을 하자고 약속을 했다가 네. 제가 하루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일에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이임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날 사직서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홍장원 차장의 이제 사직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상태다, 펜딩 상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건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재를 해야지 완결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께서 결재를 안 하고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건의를 했지만 인사 상태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펜딩이지만 인사가 중단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전날 12월 5일에 사직서 쓰고 증인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그다음 12월 6일 날 임시까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증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아직 사직서가 보류 상태다, 펜딩 상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직서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려됐다 이런 식으로. 인사 절차가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임식 하시는데 그 이임식이 무슨 원장에 참석하는 그런 대강당의 이임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담당하는 1차장 산하에 있는 부서장들에게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메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요 위쪽에 있는 명단과 직급은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이 실제로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포스트잇 메모에 적힌 이제 명단이 적힌 메모를 받았고,
그걸 한번 정사를 했었고 그 다음 날 다시 홍장훈 차장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정사한 그 이름을 다음 날 바로 기억에 기억을 따라서 더듬어서 했다고 합니다. 이름과 직책을 직접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메모 보신 김에 이게 그러면 이 버전이 증인이 말하신 네 번째 메모라는 거죠? 그 용어는 뭐 나중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본인이 세 그렇게 번째 특정을 메모에 하셨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번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가필됐다는 그 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보좌관 상대로 조사를 하실 때 명단만 적었다 그랬고 그 명단이 몇 명인지 저기에 누가 누락된 건지 원래 포스트잇에는 몇 명이 적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보좌관이 기억을 잘 못해서 거의 다 적은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는 게 위에 지금 14명이 있고 16명이었다가 지우고 이러는 적이 있는데 지금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은 14명이 안 돼요.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기억을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원래 포스트잇 했던 걸 한번 정서했다는 그 두 번째 버전 네,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확인해 그거는 보셨어요?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기억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14명은 네, 그때는 기억- 다 적었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다 적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세 다음 번째 날. 메모는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밖에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신문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증인은 2024년 12월 18일 경찰과 12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항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5항부터 11항까지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항입니다. 증인은 매주 1회 정도 피청구인에게 정보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보통 몇 분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아주 간단히 할 때는 3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갑제 44호 중에 3, 그 증인의 12월 18일자 경찰 피신 조서 3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는 1, 2, 3차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 피청구인은 국정원 제1, 2, 3차장의 업무 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홍장원 1차장에게도 뭐 해외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업무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 감사합니다.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수사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수사를 맡고 있는 2차장 업무라든지 이거는 어쩌면 저보다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보고하는 처지에서 이 아이템은 어느 차장 담당이고 이 아이템은 어느 차장 담당이고 이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 보고하실 때 그 각 업무의 담당 차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한 것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생략하고요. 1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을 술자리에 여러 번 불러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증인은 피청구인과 술자리를 자주 했었나요? 제가 안보실장 때는 술자리는 아니고 저녁은 많이 했습니다만 국정원장이 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항입니다. 그 국정원 조직이 방척사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첩사보다요. 예. 그럴 겁니다. 예. 계엄 상황이 되면 방척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방첩사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서도 이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그 당시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이후에는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비상계엄-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보셨나요? 12월 6일 날 처음 언론 보도에서 봤죠. 예. 그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제가 국무회의를 갔습니다. 예. 가서 쭉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잠깐 우리랑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각 부처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좀 잘해라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이제 증인에게는 어떤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없고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각 부처 업무를 제가 잘 하라 따로 이런 무슨 식이었나요? 대통령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요. 18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하고 다른 분들 계실 때 들어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19항입니다. 그 증인은 평소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급한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보안폰, 그리고 국정원 전용 통신 비화폰, 국정원에서 지급한 일반폰 등 총 4대 휴대전화를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평소 피청구인과 통화할 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급한 보안폰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어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시나요?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보안폰과 비화폰을 가져가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는 가져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 보안폰이 해외에서도 동작을 하나요? 합니다. 예, 다음은 생략하고요. 그 증인이 가지고 계셨던 보안폰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동작하는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증의 3, 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서 내용 그리고 좀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 한번 보세요. 줄쳐 보고 있는 있습니다. 부분. 예.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뭐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사.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증인의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증인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그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속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 간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깁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 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걸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21항까지 생략하고요. 22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50분 경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5층 대통령 집무실 옆에 붙어 있는 대접견실에 도착을 하셨죠. 네, 도착하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셨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21시 경에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원탁 형태의 탁자에 앉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이 도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왔습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대접견실로 한참 있다가 예. 왔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2월 4일 심판정에서 증인과 국가안보실장이 20시 30분경에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제가요? 아니요.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예. 제 기억에는 확실합니다. 제가 도착했고 외교부 장관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이 보고 둘이 같이 예, 집무실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3항입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나와서 원탁 테이블에 A4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원탁에서 제가 종이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으로부터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해외 공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셨고요. 최상목 장관도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25항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준 것이 없고 계엄에 관해 구두로 지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 피청구인은 2025년 2월 4일 심판정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국정원의 계엄 사무에 관해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국무위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잠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각 부처가 이제 가서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잘 하자는 말씀,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은 있었던 거로 좀 기억이 되고요.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그건 없었고 전체적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워딩 그대로 한번 보시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날 밤에 1대1로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청구인 초기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7명을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 안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항 생략하고요. 28항입니다. 그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이렇게 계엄사령관은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는 없었고 대통령만 만났다라고 진술하셨죠.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 예, 맞습니다. 예. 대접견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31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32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 2, 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 네. 이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 전 국민이 제 생각엔 전 국민이 계엄이 되면 방첩사에서 비상 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이제 그 정무직 회의하실 때요. 홍장원 전 1차장은 증인에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뭘 그런 걸 물어봐요라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만약 증인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저도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언제 알았는지 대답하지 않고 물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 차장이 제 하급자인데 하급자가 첫마디로 이거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썩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다른 정무직 분들에게 그 대통령실에 갔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숨긴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금방 뭐 제가 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하실 때도 국회 상황은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죠. 네, 텔레비 켜놓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 네,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 예. 네.
예, 강은 생명 나입니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 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홍장훈 차장이 증인에게 뭐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 지심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증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차장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 차장이 얘기한 것 말고는 사실은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하에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예. 1대1을 만났을 때도 또 했습니다. 홍장원 예, 차장한테.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해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홍장훈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송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훈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훈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천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 말로는 그리고 그거하고- 사실 전화를 언제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니는 했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생각하세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예.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16조의 다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5분부터 57분경 사이에 피청구인과 보안폰으로 통화를 하셨죠. 뭐 다시 한번 말씀. 22시 그 11시 직전. 예, 맞습니다. 직전에 그 피청구인하고 전화 한번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홍장훈 차장은 그 직전 22시 53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피청구인하고 그때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직후에 증인과 통화를 했으면 증인도 동일한 지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주시문하십시오.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 대통령 증인과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평소에 대통령께서 1차장과 통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독대 보고하는 적도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께서 2번 통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원장께서 미국에 계신 줄 알고 이제 통화를 하셨고, 2차 통화는 이제 격려차 통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은 그때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원장께서 국내에 있는 것을 아신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시를 평소에 전화도 하지 않고 독대보고도 하지 않는 1차장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원장에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1차장 소관 사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치 추적이든 아니면 뭐 체포 지원이든 1차장 소관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댓글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정 업무 체계를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소관부서도 아닌데다가 직접 무슨 계엄사무 관련 지시를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많이 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23시 06분에 홍장원 1차장의 위치는 분명히 집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1차장은 그 당시에 원장님 공관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증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겠네요. 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에 2차 정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월 5일 날 재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12월 3일 밤에 1차 정서를 했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그 다음 날 아침 늦은 오후에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새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새로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뭐 보좌관도 이유를 모르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정서한 메모를 주지 않고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듣고 포스트잇을 보고 한 거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모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조작됐거나 추가로 다른 의도로 끼워 넣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 가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가필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4일 오후에 2차 메모가 작성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필의 밑에 부분에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축차 검거라든지 방첩사의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거나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이런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어떤 보도를 보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정서를 시킨 다음에 3차로 다시 시킬 때 홍장원이 불러주거나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를 주면서 시킨 게 아니라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를 홍장원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첫 번째 포스트잇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도 기억을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하는 대로 써라라고 했던 건가요? 그거는 뭐 보좌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 날 오후 늦은 오후에 와서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너 기억력 좋지 않니? 너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쭉 써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인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방첩사무 해줘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러셨죠? 예, 안보실장 국방부도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중에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 사람 이름이 쭉 있고 방첩사무 관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차, 그러니까 2차 1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장원 포스트잇 메모, 12월 3일 밤 메모, 12월 4일 오후 메모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는데 12월 3일 밤에 보좌관이 정서해 준 그 메모는 본인 기억에는 사람 이름과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지금까지 같이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는 방첩사무 뭐 이런 말이나 1, 2차 축처감거, 위치 추적 이런 말들이 안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 이름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메모가 3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그 홍장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14명, 16명이 지금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떠한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장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장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장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8시에 그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딘가요?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증인이 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 손별 만찬을 했습니다. 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고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말씀하신 거라고 물어보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은 16강 여쭙겠습니다. 홍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추가 지침을 달라, 내지는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라고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계엄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장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장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장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최근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 네.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명단, 네. 예,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그게 것이 아니고. 홍장원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 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 등 14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홍장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을 겁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은 홍장원의 말을 믿고 격분하여 탄핵 반대 대열에서 탄핵 찬성 대열로 바꾸었고 그 결과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은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는 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홍장은이 국정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은 자신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그러므로 수 있겠습니다. 홍장은은 위와 같이 협의의 말을 만들어내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도록 하였다 할 것인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제가 모르는 팩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적어 가지고 대리인한테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정하시되 다만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묻겠습니다. 시간 하십시오. 예, 시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의인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는 그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정의인한테 이재명 등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정의인에게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소방관에게 조직 폭력배들 싹 잡아들이라, 마약 사범들 싹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수사권 유무를 혼동하여 이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13명을 잡아들이려면 무슨 혐의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혐의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날 밤 대통령이 정인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슨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을 국정원 1차장이 홍 장관에게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 정거지 5인이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홍 장관과 대통령, 홍 장관 여인의 간의 통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홍 장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뭐 잡아들이라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홍 장관은 당연히 이 정거지 5인 긴급회의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원장한테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인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간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직접 말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정인은 12월 3일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이 1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해 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안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개헌부는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뀌어 기재되었습니다. 결국 홍 장관의 주장 또는 메모 내용 등에 따라 언론인,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그리고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이 체포구금 대상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홍 장관의 주장이 소추사유 일부분을 변경시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적인 소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 장관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 부여한 추가 시간은 청구인 측에게도 똑같이 부여하겠습니다. 제 반드시 문하십시오. 14명인지 16명인지는 뭐
진술이 좀 다릅니다만은 증인도 뭐 수사 결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을 테니까 이런 명단이 있고 그 진술자가 홍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영, 김대우,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리인 질문에 아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증인을 패싱하고 1차장하고 통화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일단 통화한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처음에 홍 차장이 못 받아서 20분 뒤에 콜백을 했고 대기하라고 해서 그로부터 계엄 선포되고 나서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밤 10시 53분 뭐 이 무렵입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셨죠. 예. 그 시간이 10시 55분이에요. 네, 11시 조금 55분에서 57분 그렇게 특정을 11시 조금 하셨더라고요. 전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53분 2분 뒤에요. 그 직후예요. 그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좀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다 이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때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증인 포고령 내용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그게? 정무직 회의할 때는 포고령 내용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홍 차장한테 정무직 회의 마치고 따로 들어와서 얘기할 때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 받았다. 그까지는 얘기 들었고 그 뒤에 뭐 다른 맥락으로 증인이 이야기로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듯이 이재명은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 지시라고 연결을 못 시켰던 이유가 혹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이날 계엄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믿기던가요? 계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인 그 홍장원 사직서 받는 거 관련해서 12월 5일 날 경찰 조사에는 2시경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건의를 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아까 점심 무렵이라 그러셨는데.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점심 때 2시 그거는 틀릴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지난 2월 4일 심판정에서 그 전날 12월 4일 저녁에 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시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대통령보다 훨씬 적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해서 1차장한테 전화 받으신 거 있느냐 뭐 물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다시 전화 내역 확인해보고 뭐 들어온 게 있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한참 얘기가 이어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2월 4일 날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적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 교체 건의는 그때 하지 않았고 12월 5일 날 한 게 맞습니다. 네, 40이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게 12월 5일 오후에 받게 됩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사표를 받습니다. 예, 40이랑 62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다음 날이죠. 12월 4일 한시경 비상시국대회 뭐 이런 게 뭐 있었나 본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한 뒤에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 교란시켜서 결국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건의한 맥락이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전화 한번 하시라.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7년 전에 뭐 박근혜 탄핵 때 기사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까? 예, 그 2000 그러니까 16년 내지는 2017년의 기사였습니다. 예, 그게 뭐 내용이 탄핵 내용이 이제 정국에서 여야 소통이 탄핵 필요하다 이런 국면에서 이제 취지였다고요?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예, 뭐 그런 취지의 기사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내역 뭐 핸드폰 다 제공하셨죠? 비아폰 말고 개인 휴대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공 안 하셨던가요? 네. 아 제공은 안 하시고 필요한 설명은 했지만 예, 제가 설명도 전화를 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통화 내역 조회를 따로 해봤나 봐요. 그 네. 조회 결과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제시 안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계엄 전후로 증인이 국회의원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성일종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은 아마 12월 6일 전에 제가 했던가요? 네, 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통화하신 납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일에도 통화를 하시고. 4일 날요. 네, 뭐 기록이 맞을 겁니다. 네. 아까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증인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괜찮고 야당 대표한테 통화하는 거는 바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홍 차장이 12월 5일 아침에 김태효 안보일 차장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나중에라도 보셨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면 홍 차장이 이런 메시지 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부분 한번 보세요.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보이시죠? 네. 예. 국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 나온 거를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홍 차장은 이 시점에도 대통령이 탄핵 겪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랬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고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아까 저 피천고인 대리인 쪽에서 물으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도 증인하고도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홍 차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홍 차장이 지금 뭐 박선원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봤고 예, 그것도 제가 네, 여쭤볼 김태효 걸 차장한테 시간이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인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내역은 나와요.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 네. 1차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말씀하셨듯이 수는 있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입니다. 이날 정보위에서 이런 설명 시간이 마련된 것은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국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신성범 위원장 전화했을 때 신 위원장은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온 거 물론 나중에는 봤습니다. 전화는 먼저 하기는 한 걸로 나와요. 통화 내역을 보면 신성범 의원이 홍 차장한테. 네. 예.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성일종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정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그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정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정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네. 야당 우리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직접 물어보시죠. 예, 증인. 이 질문은 혹시 불편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증인 2024년 작년 3월경에 그 우리 피청구인이랑 그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랑 증인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그 식사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저는 비상이라는 말을 쓰신 계엄은 전혀 아니시고 비상이라는 말씀 쓰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라 걱정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 캠프 데이비드나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을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이걸 평가하실 거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상한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비상이라는 말 나온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반대할 건 없었습니다. 증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증인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네. 저도 그거 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을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증인한테 비상한 상황, 결단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증인은 패싱된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잠깐만요. 2분 추가하세요. 2분 추가하십시오. 그 증인 그 12월 2004년 3월경 그렇게 삼청동 안가 그 만찬에서 대통령께 우려를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재고 또는 우려를 요청하셔서 대통령께서도 증인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아신 상태에서 12월 3일 날 증인과 통화를 통해서 미국 대사 송별을 하고 있고 공간에서 그 증인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우크라이나 참전 등에 있어서 코드를 같이 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방첩사를 지원해서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증인께는 국무회의 또는 10시 55분부터 57분경에 그 전화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같이 도와서 방첩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근데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셨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추가 지침을 받기 위해서 간부회의 정무직 회의에 들어왔을 때 일부러 외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외면을 하고 회피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최소한 회피는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똑바로 보고를 해서 저한테 지침을 받아가야 될 일을 그 수수께끼 선문답하는 것처럼 해놓고 처음에는 또 저한테 보고 안 했다고 정보위에서는 얘기했던 사람이 말을 바꿔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증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관료로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또 지시라든지 보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그 문구 자체는 다 인정하시면서 예, 재판부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한테 직접 여쭤볼 건 없고요. 그 아까 피청구인 측에서 을 127호증의 이의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사진. 예. 저 사진은 칼라 복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칼라 복사인데 저기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을제 127호증의 이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27호증의 이의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거고 네. 흑백으로 뭐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 지금 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저 문서는 캡처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이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했다라는 그거를 캡처한 네, 거. 캡처를 해서 네. 이 부분은 자른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에 이 사진 파일만 다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 파일 자체도 흐릿해서 이 지금 사진을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저기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저희가 알기로는 저렇습니다. 저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그날 정보위 설명회 하던 날 그 여기 우리 사건에도 나온 그 김병주 TV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저 곽종근 뭐 이진우 인터뷰하러 가서 그날 그래서 여기 정보위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간사한테 그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저 메모를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이라고 알고 원본을 아직도 그러면 홍 차장이 갖고 있는 그런데
저 버전하고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된 버전하고 같은 문서로는 보이는데 뭐 삭제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은 갖고 계시지 않군요. 네, 저희는 사진만 폰에 다져 있는 사진만 가지고.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그 아까 제시한 사진하고 을제 127호증의 이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칼라 복사가 돼 있어서 더 명확한데 원본이 없다면 네네, 추가로 가장 제출하도록- 원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